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제가 이 선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흥분되고 긴장이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 축제인 만큼 세계 각국에도 기대가 상당히 크죠. 네, 지금 예상하기로는 네. 최대 17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지난 11월 3일 기준으로 전체 경기장 공중률이 99.7%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지구촌 축제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네. 준비도 다 됐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주민들은 이름만들 합니다. 천지개벽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 그도 그럴 네. 것이 3년 전만 해도 이 황무지에 가깝던 폐허 흉가만 몇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왕복 2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각종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180도가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횡계리, 와, 예.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가 사실 수도권이랑 반나절 생활권이 됐거든요. 네. 뭐 고속도로 그리고 뭐 KTX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대가 되고 또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관광 수입이 또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평창군처럼 이런 일을 계기로 발전이 정말 많이 되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전국 팔도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네. 갈수록 도시와 농촌의 지금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발전이 없는 시골의 경우는 좀 나중엔 결국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예, 진짜 좀 우려스러운 게 한국고용정보원이 앞으로 30년 안에 1,383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 전망을 내놨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충격적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고향이 없어져요. 제 네, 고향이. 왜 없어질까요? 거기 예. 사시는 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인구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 되는 그 지역을 우리가 미니 지자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미니 지자체 31곳 중에 한 곳 중에 15곳, 네. 두 곳 중에 한 곳. 이곳에서 작년 출생률이 제로요? 제로. 아무도 태어나지 제로? 않고 인구 증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예로 충북 보은군 회남면, 이 회남면 전체 인구가요. 800명이 안 돼요. 792명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에 한 주민 정도예요. 면 단위 주민이 800여 명이 안 된다. 정말 농촌에 인구가 없어지고 또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농촌에 가려는 사람도 또 더 없어지고 또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이 악순환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농촌을 살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법 봐야 돼? 어떤 법? 오늘 우리가 다룰 법은요. 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네. 그리고 발의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란 뭔가 살펴보면요. 네. 약칭으로 우리가 농어촌 의료법이라고 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이제 고르게 의료 혜택을 또 받게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자라는 목적으로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됐고요. 제정 당시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1991년 12월 14일에 현재의 이름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또 법이 있습니까? 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좀 길죠. 약칭 농업식품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것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 농업이죠. 네, 이런 농업.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또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농업, 농촌 그리고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됐고요. 제정 당시에는 농업, 농촌 기본법이었어요. 근데 세 차례 개정을 통해서 2015년 6월 22일 현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20대 국회에서
발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농어촌 의료법은요, 네. 모두 4건이 발의가 됐고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으로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 그게 3건이고요.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 1건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농업식품기본법은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4건은 처리되고 5건이 계류 중입니다. 처리된 법안은 농업 경영비 절감에 관한 것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법 얘기 좀 하기 전에 농촌 하면 떠오르는 게 전 어릴 때 방학 때마다 초등학교 때 농촌에 갔어요. 가서 수영도 하고 과일도 외가 때? 뭐 외가 친가가 다 시골에 있었습니다. 또 과일도 다 먹고 그랬는데 어때요? 임방울 저도 변호사? 방학 때마다 이제 경기도에 있는 외가댁에 네. 들어갔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농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여름에 그 경운기 뒤에 타고 달달달달달달달 하면서 개울가에 갑니다. 그래서 개울가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수박 그 차가운 물에 담가놨다가 먹었던 기억. 메뚜기 잡아보셨나요? 당연하죠. 메뚜기 잡아서 튀겨 먹어야 돼. 먹었어요. 그렇죠. 메뚜기 잡아서 튀겨 먹던 새우 기억 맛이 이런 납니다. 것들 네, 있어요. 새우 맛이 나고요. 개구리도 잡아서 먹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구리를 잡았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농가 그 논두렁이에서 어른들이 미꾸라지 잡으시면 네. 그걸 구경하고 네. 아궁이에 이제 불 지펴가지고 불장난 좀 하고 어렸을 때 네.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그렇죠. 들어봤죠. 좀 쌌고요, 실제로 많이. 네, 근데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시골에서 좀 놀고 뛰놀고 그랬던 게 아직까지 좀 푸근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 다 있잖아요. 뭐 겨울이라면 이제 스케이트도 타고 또 그리고 그 밤이나 고구마를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맞아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주면 그걸 먹고 그런 기억들이 다 있는데 왠지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지 실제로 좀 보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농촌을 좀 떠오르면 약간은 힘들고 가난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예. 막 좀 굉장히 낙후된 곳이고 경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그쵸. 아무래도 있죠. 한편으로는 또 이래요. 또 복잡한 도시를 좀 떠나가지고 또 시골에 가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편의시설이 좀 덜 갖춰져 있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생활적으로는 불편할 것이라는 또 그런 또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양 변호사는 못 갈 것 같아. 저도 도시 생활 약간 익숙하잖아요. 도시형 인간이기는 네. 해요. 근데 TV를 보니까 왜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시골집에서 이렇게 신혼생활하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아 저기 가서 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신혼부부도 거기에 잠깐 가서 사는 것이지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집이 좋아요, 의외로 거기는 또. 네, 좋아요. 네. 좋은데 그러니까 잠깐은 가서 뭐 이렇게 좀 뭐 쉬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 평생 살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 살기는 뭐 그쵸.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나이가 되면 네. 좀 평상시에 기관지가 좀 별로 안 좋은 편이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기촌을 좀 생각해 본 기촌을요? 적은 있어요. 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는 건데 기촌을 해서 의료 격차가 좀 심하면 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농어촌 생활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꺼려지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게 의료 문제도 의료 문제고요. 그렇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 생활로 예를 들면 뭐 어디 영화를 본다든지 네. 아니면 무슨 콘서트를 간다든지 뭐 음악회를 간다든지 그런데 아무래도 농어촌에 살다 보면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교육도 그래요. 우리 도시에는 곳곳에 어떤 사교육 같은 현장이 많은데 쉽게 특히 이제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농촌에 갔는데 아이 영어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주변에 학원이 없다. 차 타고 1시간 가야 된다. 이러면 살기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장교 복무를 하면서 그래도 읍내에서 거주를 했었어요. 그 읍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이 없었습니다. 극장, 마트도 큰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가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왜요? 영화 보고 싶다고. 되게 짠해요. 근데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농촌에 지금 내려가면은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지 그런 그렇죠. 네, 고민도 크죠. 나이 들면은 좀 뭐 소일거리 삼아서 밭 일구고 뭐 채소, 과일 이런 거 따서 먹고 네. 좀 근근히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상상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농촌에 가서 할 일이 우리가 뭐가 있을지 고민이에요, 진짜. 지금 우리가 나온 얘기만 네. 종합해 보더라도 농어촌이 의료, 교육, 일자리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의료, 교육, 일자리 이게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의료, 교육, 일자리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의료,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의 의료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3만 7천여 개의 농어촌 마을 59.2%는요, 종합병원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30분. 근데 우리 서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보면 30분은 뭐 그게 크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싶을 수도 있지만, 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밀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오래 걸릴 그렇죠. 거라는 거죠. 맞아. 그리고 1시간 넘게 걸리는 것도 일부 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 1시간 넘다. 예. 그 복지부가 네. 2017년 의료질에 대해서 평가한 그 자료가 있어요. 봤더니 최고 등급이 1-가 등급이거든요. 네. 1-가. 1등급 중에서도 가 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고 등급, 1등급 중에서도 가 등급. 이 등급을 받은 그 병원 수가 총 7개인데 7개. 뭐 예상하시다시피 모두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군요. 그 1등급 전체, 그러니까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전체는 33곳인데 병원이 네. 그중에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뭐 좋은 병원, 양질의 병원은 다 수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안타까운 점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병원 등급은 최하 등급인 거는 아예 등급 제외, 등급 외의 병원이었다고 하니까 와.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은 더 좋아지고 수도권이 아닌 농어촌 쪽은 더안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제가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를 따르면 전국의 입원 진료 취약지 49곳에서 입원 환자의 사망률이 무려 30%에 이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갔을 때 할머니가 위경련이 나셨던 적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 밤중이었는데 좀 제대로 된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이 병원이 없어가지고 네. 한참 차 타고 가서 이제 다른 도시까지 넘어갔어야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위경련이 그게 막 정말 생겼을 아픈데, 때는 위경련. 정말 아. 큰일이 난 줄 알고 정말 그 한시가 급하잖아요. 근데 차 타고 가면서 너무 죽겠는 거예요. 병원이 너무 멀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병원 접근성이라는 게 뭐 웰빙 라이프의 진짜 기본 조건이구나. 이걸 그때 정말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이게 막 아프다고 열난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데 병원이 너무 멀다 그러면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또 시골이나 농어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아까 수도권 병원은 뭐 네.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외가댁이 경기도 동남부 쪽이에요. 그렇다 보면 경기도니까 뭐 수도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괜찮지 않나요,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죠. 근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몇 년 전에 이제 다리가 아프셔서 이제 뭐 수술을 받으셔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크다는 병원에 가셨어요. 네. 병문안을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이런 근만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서인지 여기가 병원이 맞나? 이거는 이 정도면 보건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괜찮은가? 라는 정도로 이렇게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이 병원 시설 차이가 이 정도인가? 그때 굉장히 제가 몸으로 느꼈죠. 약간 열악해요. 이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또 지방의 시골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시설 있는 걸 봤을 때 더 문제는 과연 의사, 의료진이나 장비가 그만큼 또 갖춰질지도 또 의문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인데 단기적으로 무슨 뭐 대책을 좀 세울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농어촌 지역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현재 이제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리고 리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래도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찾아서 1차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기억 안 납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농활이라 그러죠. 농활, 맞죠. 농활을 가가지고 공공단체 뭐 공공지원도 좀 하고 또 의과대 학생이라든지 의사들도 맞아. 농촌에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의료봉사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근데 좀 부족하다고 볼 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일단은 의료 시설이 지나치게 이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순회 방문을 하더라도 그 시설 장비가 좀 안 갖춰져 있는 부분도 아. 있고요. 그리고 순회 방문 횟수도 이게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 1회 뭐 이 정도인데 제가 딱 생각을 해봐도 농어촌 지역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원을 더 자주 가셔야 되는데 이 월 1회에 그치는 순회 방문으로는 턱없이 사실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 네. 거기다가 이제 대학생들이나 공공단체가 그 자체적으로 의료봉사를 간다고 해도요, 그 검진하고 진료하는데 필요한 기초 의료 장비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또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렇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게 한계가 현장의 있다. 목소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맞는 얘기예요. 의사가 그 현장에 가서 의사 혼자만 가면 되나요? 뭐 장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봐야 돼요. 맞아요. 가서 안과 진료 봐주려면 그 장비 다 들고 가야 되거든요. 눈만 보고 있으면 그렇죠. 뭐합니까? 만약에 뭐 어르신들 뭐 여기 등이 아프다, 아프다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참으세요 할 수도 없는 엑스레이 거죠.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엑스레이 들고 갈 수가 맞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인데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아, 있어요. 법안이 있습니까? 네. 네. 앞으로 이런 농어촌 같이 이렇게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어떤 순회 진료나 네. 검진 등의 의료 지원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오. 이런 그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 25일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의안이 있습니다. 이야, 이런 네. 법안이 있어요. 예. 김철민 의원님이 네. 참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도시농업 활성화랑 농어촌과 지방자치 발전에도 관심이 많으셔서요. 네. 좀 법안에 많이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방금 소개했던 이 개정안 외에도 네. 어촌계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또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 법안, 그리고 농업인의 안전보험에 관한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뭐 김철민 의원이 이제 농어촌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농어촌의 의료 환경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죠. 국립보건의대. 이게 사실 이제 왜 나온 얘기냐면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네. 2016년 12월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이 총 34만 5,535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절반 가까운 수가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나머지 절반이 이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건데 네네. 사실 지방에 이제 병원이 이제 수가 적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의사들이 이 수도권에서만 활동을 하고 싶어하지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오는 대안이 그래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인데요. 실제로 19대 국회에서도 3건의 법안이 발의됐고요. 20대 국회에서도 현재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립보건의대. 몇몇 국가에서는 네. 이거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의과대학, 자치의대라는 그런 대학을 운영 중이래요. 이곳에서는 연간 123명의 그 의료인이 배출이 되는데 네. 어떻게 뽑느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가운데서 뽑아서요. 지역사회 의료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요. 학자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오. 대신에 졸업 후 9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돼요. 호주랑 미국은요,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도록 조건부 특례 입학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입학 정원의 25%, 그리고 미국은 매년 200명 정도를 양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20대 국회에서도 국립보건의과대학,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해서 법안 발의가 됐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을 해서 의료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와 그리고 군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는 게 사실 주된 내용이고요. 네. 교육, 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이 부속 병원으로 또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자
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작년 7월 11일에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요. 네.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요. 수업 연한은 6년입니다. 부속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고요. 졸업 후 10년 동안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일체를 면제합니다. 근데 의도는 좋기는 한데 과연 이 입학 수업료 면제가 10년 동안 그 의무복무를 감수할 만큼의 그런 그 당근이냐. 쉽지 않겠네요. 네, 왜냐면 의사들의 1년 수입을 생각해 보면 저 수업료 내고 차라리 돈 벌지. 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생기게 되면 네. 사실은 경쟁률이 또 그냥 일반 의대 못지않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왜냐면 가고 싶은데 못 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은 이제 10년만 내가 꼭 참으면 나중에는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가는 사람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가서 의무적으로 진료도 대충대충 하고 시간만 때운다. 다 그럴 건 아니겠지만 그쵸, 그쵸. 취지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드는데요. 비슷한 법안이 많네요. 국공립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 병원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있고 이것도 작년 9월 2일에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와 또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또 일단 타당하다는 의견을 줬어요. 별도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네네. 네, 그렇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제정안과 같이 별도 대학을 설립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네. 또 의료 취약지 근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그 지원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 게 아무래도 의료 취약지에다가 이렇게 의사들을 묶어놓으면 조금은 경쟁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지방에 병원을 짓고 의사를 배치하는 게 꼭 근본적인 해결책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1994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2004년도에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2024년까지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만큼 의료는 또 중요합니다. 농어촌도 더 중요하고 농어촌이든 도시든 의료 관련해서는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행 연도를 더 늘린 걸로 지금 보입니다. 빨리 의료 관련해서 해결책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의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또 의료만큼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부분입니다. 도시하고 농어촌하고 교육 격차가 좀 클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저처럼 특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농어촌으로 내려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그쵸. 바로 교육입니다. 좀 양질의 교육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서울, 특히 이 강남권에 많이 그렇죠. 몰려 있잖아요. 이거를 쉽게 떠나기 어려워요. 특히 저희처럼 교육 외에는 물려줄 게 없는 저희 가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보시면 좀 물려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네. 아니 시골에 가서 네네. 보시면 이제 사촌들이 되게 이게 학원에 다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단일 학원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사촌들이나 뭐 육촌 뭐 이 친척 중에 시골에서 이제 그때 같이 있던 그 친척들은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학원 갈 필요도 없고 저는 막 주산학원, 뭐 웅변학원, 뭐 암산학원 뭐 다녀야 되는데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고요. 부럽긴 부러웠는데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른이 되니까 그래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농어촌에서 약점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긴 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제치동 근처에 사니까 그게 엄청나잖아요. 교육열.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밤 시간대 학원이 끝나는 시간대에 그 길을 아예 안 지나다녀요. 왜냐면 네. 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걸 보면서 이게 정상은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전혀 없는 너무 없는 데 가서 또 살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농어촌이 아무래도 굉장히 격차가 심하고 이 정도의 교육열은 또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이게 낫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예. 네,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거주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여건 격차가 좀 많이 심해진 그렇죠. 상황이고요. 균등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주거, 거주 지역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육 환경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교육 환경 보고 이사를 계속 다녔었거든요. 아이들 학교 들어갈 때 귀촌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있으면 가기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 농어촌의 또 발전은 다시 또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여행하는 선생님들의 정원식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름 너무 좋아요. 여행하는 선생님들이라 하는데 이름부터 좀 흥미로운데 어떤 모임입니까? 저희 여행하는 선생님들은 대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는 대전 지역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대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어떠한 네네. 활동을 한 것인가요? 저희는 지금까지 전국 9개 학교를 돌면서 약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는데요. 네. 학생들과 함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낮에는 대학생끼리 그 지역을 여행하고 와. 오후에는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밤에는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완해가고 있고 저희가 이번 겨울에는 그 55명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9개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일주일간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농어촌의 교육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어촌에는 대부분 20대, 30대가 거의 없는 그 모래시계형 인구 구조이다 보니 교육 공급자의 수와 다양성 모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또한 10대 교육에 있어 크게 가정, 학교, 주변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이끌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입시 교육에 대해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졌고 또 열성적이냐의 정도의 차이가 도시랑 많이 나다 보니 이 부분 또한 주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한 것 같아요. 농촌, 어촌하고 도시하고 부모의 정보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지금 국회 방송이거든요. 네네. 예, 우리 국회한테 건의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바꿔보겠습니다. 그 도농 간의 발전과 교육 격차 이게 심해진다는 게 한참 이슈잖아요. 네. 그 농어촌 학생들에게 금전적 지원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 그 우선시해야 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물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시설이 낙후된 곳엔 투자가 되어야겠지만 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그리고 다양한 교육 공급자가 필요한데 네. 그럼 우선적으로 좋은 학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한 이제 제도나 법으로 이제 금전적 인센티브나 아니면 가산점 제도 등이 있는데 물론 이런 인센티브 또한 필요하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들은 이 인센티브 때문에 농어촌으로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보다는 정말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나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는 이런 표면적인 인센티브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 선생님한테 뭔가 더 큰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더 좋은 발전 방향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많이 참고가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뜻깊은 교육재능 기부 활동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좀 근본적 해결책을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안들은 꽤 있는데 그 법안들로 해결될 수 없다. 또 그중에 법안 하나 보니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숨도 못 쉬겠다. 법안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때요, 이거? 네, 저도 이제 이 법을 좀 살펴보니까 한 20조에서 23조까지 그 농어촌 학교 그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그 농어촌 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보장한다든지 네. 학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현재 각 지자체와 교육청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네. 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그 교육권을 위한 어떤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별로 그 지원 사업 실시하고 있는 그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전북도 교육청이 올해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에 47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오. 인제군의 경우는 농어촌 학교 중고등학생들 교통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 또 춘천에서는 또 무료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그 팀장님 말씀은 이렇게 뭐 예산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을 지원하고 점점점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발의된 법안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농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법과 뭐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크게 이제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농어촌 학교 지원 대책을 이제 직접 마련을 하고 그리고 시행하도록 하는 이제 법률을 제정하자라는 내용으로 발의된 게 있고요. 또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또 교육 여건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에 한번 이바지해보자라는 내용이 발의가 됐습니다. 작년 6월 9일에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두리뭉실해? 난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팀장님 말씀 머리 귀에 딱딱 들어오는데 국회에서 막 법안은 좀 귀에 안 그래서 들어옵니다. 이 법안에 이제 저 변호사 세부적인 아닌가요, 제가? 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네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한 농업 아까 긴 법 있었잖아요. 농업인의 삶의 질 어쩌고 그 법 삶의 질 있었죠?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특별법, 그것과 네. 별도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네. 이제 법을 만들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부 장관 밑에 그리고 교육감 밑에 각각 농어촌 학교지원위원회를 둡니다. 그럼 이 위원회는 뭐 하냐? 위원회가 있다. 예. 농어촌 학교지원위에서는 뭘 해야 하지? 하는 거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두고요. 논의를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농어촌 학교, 이런 농어촌 학교에서 농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농어촌 외에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이 농어촌 학교의 그 교육 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괜찮네요, 있고요. 그것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라는 게 1982년부터 네.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1982년부터 작년 3월까지 이런 식으로 이 정책에 의해서 문을 닫은 전국의 초중고교가요. 무려 깜짝 놀랐어요. 3,725개래요. 이것은 33년 동안 한 해, 1년에 약 한 113개의 학교가 없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은 뭐냐면 이제 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는 폐교 1년 전까지 폐교 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서 폐교를 결정을 하고요. 근데 폐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의무 교육 대상 아동 20명 이상의 학부모가 다시 개교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녀야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다시 개교할 수 있도록 개교도 할수 하는 있습니까? 조항도 제가 넣었다고 하네요. 아는 지인은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없어졌다면서 아주 기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서운하죠. 서운하죠. 근데 개교를 또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안도 또 있는 거네요. 학생 수가 없어지면 네. 학교가 폐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데. 다시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생긴다면 그렇죠. 다시 학교가 또 생겨야 되는 것도 또 당연한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명 이상 학부모가 요청하면 개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이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정안 규정 보니까 뭐 초중등교육법, 또 고등교육법,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런
근거 법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능할 걸로 보고요. 또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만 좀 충분하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더 나은 또 해결책을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것들 굉장히 좋은 제정안들인데요. 조금은 더 틀이 잡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아까 그 정원식 선생님인가요? 아까 그분이 지적하셨던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좋은 선생님이 그 농어촌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센티브. 아까 이야기했던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뭐 연수의 기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네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지리산이나 이런 데 보면 예절 교육을 좀 강조하는 그런 방식의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방학 때나 이렇게 보내보려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아서 뭐 아직 못 보내고 있는데 지금 도시를 벗어나서 농촌으로 보내는 이른바 농어촌 유학, 지금 임박을 변호사 말한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양 변호사? 만약에 이 제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가면 되게 보다 다양한 교육과 뭔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대라고 하면 사실 또 안 갈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뭐 잠깐이라도 이제 유학, 농어촌 유학을 보내서 뭔가 다양한 환경에 노출을 시켜서 하면 애들이 적응력도 좋아지고 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체계만 잘 잡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어때요? 저는 사실 평소에 자녀가 생기면 대안학교를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뭐 이제 되게 틀에 박힌 교육 환경이나 이제 경쟁이 심한 이런 상황이 좀 싫어서 다른 환경을 좀 제공을 해주고 싶어서였는데 사실은 제도권 교육에서 이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유학을 농어촌으로 보내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하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아니 있을 것 같아요. 공부 뭐 좀 더 하면 좋긴 한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험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그 꽃 이름들도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동물도 보면 너무너무 놀라고 동물원 가서 그런 게 아주 경험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제 주변에 농어촌 네. 유학을 저렇게 적극 권장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거기는 일단 공기가 너무 좋다. 공기가 너무 좋고 학교의 지원이 너무 농어촌 지원을 네. 잘해놓는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시설이 서울이랑 잽이 안 된다. 너무너무 좋다. 신식이다.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이 너무 환상적이다. 1대5 정도래요. 원어민 선생님 당연히 갖춰져 있고 이렇게 좋은 교육시설을 마다하고 선생님이랑 일단 아이와 교감이 가능하잖아요. 네. 정서적으로 인성적으로 많이 발달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엄청 저를 꼬시더라고요. 유혹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릴 때가 아니면 또 이렇게 자연환경과 이렇게 친화적으로 언제 또 이렇게 살아보겠어요. 그렇군요. 이게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전국 최초로 11월 11일을 작은 학교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도내의 농어촌 학교의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 학생들이 모두 다 좀 웃을 수 있도록 농어촌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됐으면 예산이 충분히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료학교 교육을 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좀 봐야 됩니다. 일자리 얘기 좀 해보죠. 우리가 그 농어촌 지역이 네. 도시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쭉 했는데요. 교육이 낙후되어 있다.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결국엔 이게 일자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도시에 일자리가 있으니 사람들이 도시로 다 가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계속해서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농촌에 살게 하면 사람들이 사네? 그러니 병원도 생기고 교육시설도 또 생기고 뭐 이러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매년 농가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1970년에 1,442만 2천 명에서
2015년에는 256만 9천 명으로 40여 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남아있는 이 농가 인구의 연령층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비율을 보면요, 실제 통계청 조사가 있거든요. 작년 농가 인구 중에서 고령층,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고요. 60세 이상 인구를 따져보면 반이 넘습니다. 53.1%라 그래요. 농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제주에서는 특별한 채용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주. 벌써 뭡니까? 제주도에서 뭐 특별한 그 채용을 한다. 벌써 그걸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 게 있지 느낌이 않나요? 와요. 벌써 제주도에서 일을 한다. 제주도에서 일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 감귤 농가가 제주도에 약 3만 1,500여 곳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농장주가 60대 이상이다 보니까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랑 제주농협에서 국민 수학단 모집을 공고했어요. 국민 수학단 조건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자, 11월, 12월 2달 동안 감귤 수확에 나설 인력 10,000명을 전국에서 모집하는 건데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온다. 뭐 강원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제주도에 감귤 수확을 하러 온다. 자, 항공료 지원합니다. 좋습니다. 숙박비 지원합니다. 상해보험료 지원합니다. 자, 공항에서 내렸어요. 숙소까지 버스 지원합니다. 관광 프로그램 일부까지 마련했다고 하고요. 비 오는 날은 수확이 안 되잖아요. 비 오는 날은 개별 관광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지금 보니까 모집 공고 12일 만에 600여 명이 지금 몰렸다고 합니다. 저도 시간 되면 지원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들긴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걸 보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네. 감귤 수확 기간 동안만 일할 인력을 모집한 거니까 좀 한시적인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아니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감귤 수확은 아니지만 네.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숙박과 이제 항공료를 지원을 받으면서 그 영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 모 대학교 이제 기숙사에서 살면서 일을 했던 거죠. 자유 시간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저는 2년 동안 연속으로 이제 방학 때 가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일시적이다 보니까 인력이 이렇게 들쭉날쭉인 거예요. 그래서 주최하는 쪽에서도 되게 좀 애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이런 감귤 수확 역시 조금 약간 인력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한시적이라는 뭐 의견도 있고 뭐 괜찮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법안이 있죠? 있죠. 네. 그래서 농촌 인력 수급 불이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 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농업 분야의 구인, 네. 사람을 구하는 것, 구직 알선 등을 통해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 인력 지원 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7일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는 윤소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그 요즘 여성 농업인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 정책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농어촌 인력이 부족한 만큼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고요. 네. 전문적인 센터가 이제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맞춤형 교육까지 또 실시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국가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분은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저런 센터에서 이제 농업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사업을 개발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농촌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농어촌의 의료, 교육, 일자리까지 우리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 농어촌이 활성화가 될 거고 우리나라가
골고루 발전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이 너무 불균형하게 불균형,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해소할 수가 있고 인구 분산 효과도 그렇죠. 할 수 있고 뭐 장점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장점 많죠. 네. 그렇죠. 농어촌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농업이나 축산업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인식이 조금 낮은 점도 있는데 그게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해당 업종도 활성화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업종 간 균형 발전이 기대가 되니까 참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이 발전이 되면 일단 좋은 먹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좋은 먹거리를 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면 또 이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오늘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일본의 기사인데요. 일본에는 이 농어촌의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농어촌의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결혼 보조금을 주는 걸로. 좋습니다. 농어촌 사람이면 결혼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조금은 황당하지만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농어촌으로 청년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정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30 세대 농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걸 돕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이 돼 왔고요. 이 농지 지원 사업은 만 20세부터 39세 청년에게 농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요, 매매 자금은 연리 1에서 2%, 최장 30년까지고요. 우와. 임대차는 5년 이상 장기로 지원해요. 좋습니다. 자, 예. 이런 제도를 누가 이렇게 발빠르게 알아서 이런 그 지원을 받았을까 싶으시죠? 현재까지 무려 13,000명이 지원을 받아서 우와. 귀농 창업을 했고요. 이 지원 농지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그 사업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인력도 늘게 될 것 같고 출생률도 늘게 될 것 같고 농어촌이 활성화를 띠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한 문제들이 단순히 농어촌만을 살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전국 팔도가 튼튼해야지 또 나아가서 국가가 아주 굳건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우리나라 팔도 방방 곳곳에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의학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 the one to show you.